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쌤이 마지막 20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처음 OT와 1강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앞에 섰을 때 그 설레임만큼이나 마지막 20강도 굉장한 설레임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항상 시작할 때와 끝의 강의에서는 격식을 차린다는 느낌으로 정장을 입고 여러분들 앞에 섭니다. 저는 모든 방송을 선생님의 의상을 직접 준비해서 이렇게 입고 나오거든요. 끝에 여러분들과 마지막 강을 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 기억 속에 마지막 말을 하고 헤어질까? 많은 상상을 하는데요. 복장은 그래도 격식을 차린 복장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 뭐 교복이에요? 이럴 것 같은데 제 옷입니다. 자, 마지막 강 20강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이번 강은 최종 마무리면서 평화와 윤리라는 마지막 단원의 마무리이기도 합니다.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배우는 가장 중요했던 개념은 국제사회가 급변하고 있고 그 국제사회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선 어떠한 윤리적인 과제에 노력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였는데요. 지난 시간에 민족 통합에 대한 이야기와 한반도에서의 외교, 그리고 힘의 역학관계, 그리고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 시간은 더 국제적으로 눈을 돌려서 훨씬 중요한 국제 평화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보면 우리 이 국제 정세라는 것 또한 국제적인 세계의 흐름과 같이 가는 거잖아요. 한반도의 정세라는 것이. 그런 면에서 세계 평화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바라봐야 되고 윤리적인 과제는 무엇이 있는지 그런 얘기들이 끝에 다뤄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다뤄질 법한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이것만은 꼭을 제시하면서 그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만은 꼭 세계화 시대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세계화에 따른 윤리적 과제와 함께 마지막으로 국제평화의 중요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국제평화의 중요성에 또 하나 들어가야 되는 게 약소국의 원조를 하는 개념. 원조를 해야 되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배려의 의미냐? 의무적인 입장이냐? 아니면 공리주의적인 입장이냐? 아니면 자유의 선택의 문제로 볼 것이냐, 여러 가지 관점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국제 평화의 중요성 파트에서 원조에 대해서, 국제 원조에 대해서 약소국의 원조에 대한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강 여러분들 중요한 거 설명드려봤는데요. 20강까지 저와 함께 달려오셔서 마지막을 함께 하고 계시다면 정말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20강으로 구성된 이 뉴탐스런 어떤 내용들을 담을까라고 할 때 선생님이 내세웠던 개념은 20문제의 수능 문제, 그것을 한 강 한 강에 한 문제씩 나온다라는 느낌으로 집중하고 들어달라. 그리고 굉장히 스피드하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고 문제 유형 파악을 하며 방향성을 잡는 데 가장 유용한 교재가 뉴탐스런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교재인데요. 이 교재에 시험에 나오는 건 어차피 20개의 테마입니다. 그리고 그 20개의 테마에서 20문항이 나오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마지막 문제로서 20번 문항에 들어갈 수 있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약소국에 대한 원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이냐라는 개념이겠죠. 자, 그러면 역시 세계화 시대의 국제평화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부분을 세계화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이것은 강조했었는데요. Free Trade Agreement, 즉 FTA나 World Trade Organization, 즉 세계의 경제나 무역이다라는 것이 경제, 무역 자체가 세계라는 덩어리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 활동에 있어서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두 번째, 정치적인 측면에서 국제 기구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 마찬가지 얘기였죠. 문화는 다양한 문화가 동시다발적으로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K-팝이다라는 걸 지구 반대편에서도 열광하고 있고, 우리 또한 미드도 아주 열광하고 있고, 지구 반대편의 이야기들도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248페이지입니다. 세계화의 의미와 특징에서 이 의미는 국제사회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고 있어서 단일한 체계로 연결되어 가고 있고요. 그것은 인터넷이나 광섬유가 발전하고 통신기술 발전하면서 인터넷의 영향이 가장 크죠. 그리고 어찌 보면 인공위성의 기능 이런 것들이 세계화를 단일한 체제로 이끌고 가는데 중요한 요소들일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특징은 지구촌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고 세계의 통합을 지향하면서 인류 공동의 번영 이런 것들을 세계화가 추구하고 있는데요. 사실 세계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눈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눈도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설명이 나와 있는 것처럼 다음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긍정적인 측면의 세계화를 바라보는 시각도 있지만 그것과 다르게 또 지역화라는 개념을 통해서 세계화와 다른 노선들을 블록의 개념이죠. 블록화의 개념입니다. 블록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역화는 무엇이냐 한번 볼까요? 특정 지역이 그 지역의 고유한 전통이나 특성을 살려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현상이다 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아시아권, 그리고 유럽, 그리고 미국 이렇게 나뉘어서 경제활동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함께 가려고 하는 지역들끼리의 블록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세계화와 완전 다른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세계화라는 건 단일한 체제로 간다라는 건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역화는 블록의 전통과 지역적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거니까요. 지역이 과거의 국가의 한 구성 요소로 인식되던 그런 개념에서요. 국가를 대신하여 세계화의 주체로 부상하면서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군사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지역들이 블록화가 되는 현상들이 있었는데요. 아시아권을 얘기하면 경제적인 측면과 함께 공동으로 번영하자라고 하면서 그 지역에서 발달된 아세안이란 시스템, 유럽에서는 EU를 예로 들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단위별로, 즉 지역별로 발전을 하겠다라는 개념이어서 세계화하고는 다른 측면의 지역화라고 볼 수 있겠죠. 특징은요, 지역 중심적 사고를 토대로 지역의 이익과 발전을 추구한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고유 문화와 전통이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지역 경쟁력이 바탕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요 세계화, 이 지역화라는 것은 엄밀히 다른데요.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바라보려고 하는 글로컬리즘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세계화와 지역화를 결합한 용어로서 세계의 통합과 지역의 고유성이 공존하고 조화를 이룬 새로운 세계 질서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지역화와 글로컬리즘이 다른 측면이 뭐냐? 글로컬리즘은 세계의 통합, 세계화라는 측면을 버린 것이 아닌 건 거죠.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세계화와 지역화를 조화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글로컬리즘은 분명히 지역화하고는 다른 측면을 갖고 있다. 어느 측면에서 세계의 통합을 강조하고 그것은 버리지 않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지역화하고는 다르죠. 이것이 문제가 다뤄질 수 있는데요. 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에 문제를 풀 때 이게 글로컬리즘이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화와 지역화, 글로컬리즘을 통해서 세계가 급변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국제적인 이 현상들을 어떻게 보는 것이냐, 이 관점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근데 이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교재 248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계화는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다 갖고 있는데 제대로 된 세계화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요즘에 이제 케이블 방송에 나오는 거지만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을 넘어서 세계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도움이 될 만한 국경 없는 청년의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특정 프로를 소개한 적은 거의 없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세계화, 그리고 그 세계화 안에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고 타 문화를 이해하는 방식을 어떻게 견지해야 되는지를 이 프로에서 여러 가지 민족들, 그리고 지역에서 갖고 있는 문화적인 특징,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보고 싶은데요. 시간 되실 때 이거를 그냥 웃는 걸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지 말고 그 안에 보면 저는 이 프로가 성공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아주 꽉 찬 내용들을 갖고 있다라는 측면인 것 같아요. 재밌기도 하지만 재밌게 웃으면서도 각 나라, 지역, 그리고 전통들을 이해할 수 있는 세계화에 아주 적당히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프로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세계화라는 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죠. 뭐 제3의 물결, 제4의 물결 계속 올지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물결들이 오는데요. 그 물결을 우리는 타야 되는 건 거죠. 거부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 세계화라는 현상은 뗄래야 뗄 수 없고, 물론 비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안에 세계화에 동참하고 결국엔 세계화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면에선 세계화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세계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과 다르게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가장 대표적인 세계화에 대한 부정적 측면입니다. 세계화의 덫이라는 책의 내용인데요. 이 세계화의 덫에서는 바로 세계화라는 게 인류에게 긍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들을 더 확장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한정의 범지구적 경쟁은 우리를 생산적 경쟁이 아닌 파괴적 경쟁으로 몰아세운다. 무한 경쟁이다라는 건 더욱더 서구 자본주의의 확대 과정, 그들의 확대 재생산을 돕는 과정일 것이고, 그 파괴적 경쟁에는 고장난 기관차가 어디로 가는지 모를 정도로 피해는 굉장히 심할 텐데 우리는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게 문제다라는 얘기인데, 24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대로 세계화에는 분명히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세계화된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 값싼 원료와 값싼 생산 입지를 찾아 자본은 범지구적으로 움직인다. 맞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다문화 사회가 됐다고 했어요? 결국 우리의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통해서 노동시장 안에서 이민족, 즉 밖에서 들어온 노동인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요. 이것은 점점 지구가 더 싸게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계속 진출을 해서 더 싼 노동력들을 구하는 이유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바로 범지구적으로 이 자본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원시민이나 원주민의 평화롭게 살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과 마을, 그리고 건강하고 정이 넘치는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의 삶이 파괴된다. 이제 사람들은 그 자체로 소중하게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일개 생산 요소에 불과한 노동력으로 전락하고, 그런 측면의 세계화는 고장난 기관차이며 그리고 맷돌이고 카지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에 부정적 측면이 있다라는 것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걸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요. 분명히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거부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부정적인 측면들을 잘 해소하고 고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건 거죠. 아마 이 주제에서 가장 핵심은 자본주의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라는 얘기인데요. 신자유주의 노선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결국 세계화는 부정적인 측면의 요소들을 갖고 확장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것은 분명히 그 이면에 피해받는 사람들 사다리 걷어차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하준 교수님이 쓴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책에서는 선진국이 발전하고 나서 후진국, 개발도상국들이 올라올 때 너네들은 올라오지 마라고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는 행위를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세계화는 그런 쪽으로 갈 것이다 라는 비판을 마르틴 슈만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세계화에 대한 내용이 초반에 나왔고요. 그 뒤에는 지구촌의 국제정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정의는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의로는 배웠습니다. 예를 들면 정의는 힘이 있는 자의 편에 있는 것이다. 소피스트들이 얘기를 했고요. 아니다. 그것을 잘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국민들이 따르면 된다. 그리고 정의라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적 입장입니다. 그리고 정의라는 것은 분배적 정의도 있고 응보적 정의, 법적 정의 여러 가지가 통용되고 있죠. 우리는 사회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패 네트워크라는 것을 끊기 위한 정의에 대한 개념들을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법이 제가 생활과 윤리 수업하면서 소개했던 김영란법이었는데요. 이것 또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나온 법이겠죠. 잘 정착되고 우리가 가기 위해선 사회정의라는 것을 주목해서 보고 어떤 요소를 해결해야 되느냐, 어디가 힘드냐, 요건데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죠. 어느 나라가 힘드냐, 그러면 그 나라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요거거든요. 그게 바로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정의를 이야기할 때 어떤 개념들이 나올 수 있느냐? 바로 248페이지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국제정의의 종류는 두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형사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가 있습니다. 국제정의를 해치는 요인은 반인도주의적인 범죄가 있을 수 있겠고요. 세계의 빈곤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는데요. 역시 국제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쪽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정의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정의를 만들기 위해선 빈곤의 문제 퇴치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인도적인 범죄의 문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대량 학살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정의를 형사적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의의 필요성인데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반인도주의적 범죄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결국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우리가 강조하기 때문에 정의의 문제는 다뤄져야만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예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롤스의 정의론에서 왜 최소 수혜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려하는지, 사회적 약자를 왜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리는 우리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여기에서의 모든 인간은 국제적으로 적용하면 모든 국가의 민족들의 국민들은 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인간답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 또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논리는 당연히 국제사회에서도 통용되기 때문에 국제적인 정의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자, 그럼 국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자,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바로 롤즈의 사상을 주목해 봐야 될 것이다. 잘 보시면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를 내세웠던 롤스, 우리가 이미 사회정의 파트에서 자세히 공부했었습니다. 선생님이 열심히 필기해 가면서 이 롤스의 정의론을 설명드렸었잖아요. 사회 정의는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했었고요. 중요한 표현이 이거네요. 이걸 국제적으로 적용해보면 어느 민족, 어느 지역에 내가 어떤 국민의 모습으로 태어날지 모른다.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국제관계에서의 정의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여기에 나오는 대로 최소 수혜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원리를 선택해야 될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어느 민족에, 어떤 지역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태어날지 모른다라는 롤즈의 이야기가 원초적 상태잖아요. 근데 그 원초적 상태로 보면 내가 지금 북한 땅의 국민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아프리카에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국제적으로 약소국이나 아니면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민족과 지역에는 당연히 그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했을 때 어떤 정책을 선택할 것이냐, 결국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할 거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아프리카나 북한? 그렇다면 거기에 태어나서 내가 살 때 얼마나 힘들까?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하루에 1,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유리한 정책은 뭘까? 그렇게 접근했을 때 국제 정의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 놓치지 마세요. 좀 이따가 이제 문제로 우리가 다뤄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국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 우리 교재 248페이지에 나오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형사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요, 2002년 7월 1일 날 성립되었습니다. 설립이 되었는데 2002년에 이게 만들어지기 전에 좀 이름이 비슷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국제사법재판소잖아요. 이건 1946년. 근데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들끼리의 외교 분쟁을 다루는 거지만 이건 범죄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2002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을 여기서 다루느냐? 1998년에 인종청소로 유명했던 밀로셰비치가 있었습니다. 이게 코소보 사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코소보 사태는 우리가 종교 간의 갈등을 얘기할 때 다뤘었습니다. 17강에서. 기억나십니까? 코소보 사태에 인종청소를 시킨 사람이 있어요. 세르비아계가 알바니아계를 완전히 학살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이주민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은 여기에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그것을 다루게 됩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예를 들면 반인도주의적인 범죄의 가해자들. 재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잠재적 가해자들에게 경각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국제정의 파트에서 봤을 때 형사적 정의를 이런 방식으로 세워나가고 있다.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관에 도움을 주는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하는데요. ODA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것이 아까 얘기한 분배적 정의를 만들기 위한 방법입니다. 방법은요, 경제적 지원을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고 기술 이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함께 해 나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 지역에 가서 기술 이전도 시켜주고 좋은 경제적 지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의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는 건데요. 아까 우리가 봤죠? 롤스가 나왔네요. 자신이 어떤 나라에 태어날지 모르는 무지의 베일 뒤에서 합의해야만 차등의 원칙을 국제사회에 적용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무지의 베일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위치에 갈지 모르니까 머리를 굴리는 합리적인 당사자들은 결국 뭘 선택합니까? 그렇죠. 내가 최악의 상태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태를 상정해 놓고 선택을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최소 극대화의 규칙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내가 어느 지역, 굉장히 불쌍히 살 수 있는 지역,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지역에 태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소 수혜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원칙인 차등의 원칙에 동의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당연히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관에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공적 개발 원조라는 표현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선생님은 이 개발도상국에게 기술 이전과 경제적 지원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앞으로 어떤 것들을 주목해야 될까? 적정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적정기술은 사전적으로 우리가 보면 적절하고 알맞은 기술을 얘기하는데요. 어디에 적절하고 알맞은 것이냐?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를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아프리카 지역에서 봤을 때 굉장히 살기 힘든 민족들이 있습니다. 지역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 이런 것들이죠. 물을 우리가 정수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워낙에 가난하다 보면 없잖아요. 그러면 적정 기술은 뭐냐? 그 환경, 그 지역, 그리고 그 문화에 맞게끔 알맞은 것을 개발해서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 구조로 돌아갈 수 있게끔 적절하고 알맞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적정 기술이라고 합니다. 잘 안 와닿죠. 근데요, 이 적정 기술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선생님 학교에 선생님이 가르치는 제자가 적정 기술에 빠져가지고요,
나는 적정 기술 갖고 노는 그런 막 책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적정 기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들을 막 해서 벌써 고등학생이 정말 엄청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대화를 나눠봤죠. 또 막 강연도 시켜봤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너무나 꽉 찬 학생이었어요. 바로 적정 기술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돈이 되는 기술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저런 약소국에, 개발도상국에, 아프리카에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게 아니고 그 기술들을 그 지역에 돈을 별로 들이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라는 개념이거든요. 얼마나 좋은 관점입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이 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만들어진 기계가 막 태양열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떤 것들을 적정 기술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거기에 정수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정수 튜브 막 이런 것들. 그래서 흙탕물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 탁 넣으면 어느 정도 걸러져서 사람이 먹을 만한 물이 나오게끔 이런 기술들을 만들어서 전수해 주는 거예요. 쓰라고. 그런 것들이 적정 기술이죠. 인류가 앞으로 주목해야 될 것이 적정 기술이고요. 그런 기술 이전과 경제적인 지원들을 해야 된다라는 롤스의 분배 방식이 분배에 있어서의 국제 정의를 만들 수 있다라고 교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참 많은 내용을 했는데요. 그 다음 내용은 오늘 수업의 가장 핵심이 되고 시험에 가장 잘 다뤄지는 부분이라고 했죠.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강조했습니다. 처음에. 자, 바로 부유한 나라가 약소국에게 원조를 왜 해야 되는지 그 윤리적인 근거를 시험 문제가 묻고 있더라. 의무적 관점입니다. 부유한 나라의 약소국에 대한 원조는 그 자체가 윤리적인 의무이다. 우리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고 세계 윤리적 관점에서 보면, 즉 지역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이라는 이 세계가 단일하게 돌아가면서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봤을 땐 당연히 의무다라는 거예요. 약소국 사람들이 빈곤의 고통에서 벗어나 인간답게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도와야 한다. 이건 누구나 인간답게 사려고 하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 준다라는 의미에서 도와야 된다. 싱어는 원래 현대판 공리주의자입니다. 싱어가 썼던 유명한 책이 뭐예요? 죽음의 밥상, 그리고 동물 해방 이런 것들이죠. 근데 동물이 왜 해방되어야 되냐? 식물 해방 아니에요. 동물까지였죠. 우리 환경 파트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 둘 제가 과거 얘기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기억을 잘 상기시켜 보세요. 자, 동물들이 왜 인간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쾌고 감수 능력으로 접근을 했었어요. 그 쾌고 감수 능력이 뭐였죠? 그렇죠. 동물도 인간과 동일하게 고통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함부로 인간이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건 인간 중심주의적인 태도고, 굉장히 동물을 위하지 않는 인간 중심의 태도는 버려야 된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 피터 싱어가 얘기하는 것은 공리주의적 관점이어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아니에요. 의무적 관점이에요. 싱어가 뭐라고 했냐면 모든 사람의 고통이라는 측면은 접근했지만 쾌락을 증진시키는 것까지는 접근을 했어요. 요거는 공리주의적인 얘기죠. 그런데 인류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자가 이렇게 원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의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 인류의 의무, 부유한 나라는 윤리적 의무 차원에서 약소국을 원조해야 된다. 그래서 좀 이따 이제 글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결국 싱어는 약소국을 원조해야 되는 거는 부자인 나라들에게 의무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독특한 관점이니까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공리주의자, 현대판 공리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의무로서 접근을 하고 있는 측면, 이걸 잘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자선의 관점이라는 것과 비교해보면 지금 의무의 관점이라는 건 인간이 응당해야 될 당위적인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유한 나라가 약소국을 원조해야 될 필요성은
의무이다라는 거죠. 다음을 보시면 자선의 관점인데요. 이거는 자선의 관점이라는 것 자체가 뭐 우리가 필란트로피라고 하는 자선 혹은 뭐 도네이션 이렇게 표현할 때 그건 자율적인 선택의 문제잖아요. 자선이란 의무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선이라는 개념 자체를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겠죠. 아까 의무적 관점에서 봤을 땐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리고 약소국을 원조하는데 자율적인 선택으로만 볼 경우에는 원조가 많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자, 자선의 관점. 부유한 나라의 약소국에 대한 원조는 자선의 형식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할 문제이다. 의무가 아니라. 자선의 관점에서 약소국에 대한 원조는 부유한 나라의 의무가 아니라 각 나라의 자유로운 선택이다. 그 다음 빈곤 문제는 자국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다른 나라는 그 문제 해결에 관여할 윤리적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근데요, 뭐 레미제라블이라는 뮤지컬이나 영화에서도 나오는 얘기고 가끔은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가난하지?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진짜 열심히 일하고 잘 살고 싶은데 구조적으로 굉장히 빈곤한 나라들이 있죠. 제가 자꾸 아프리카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실제로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경 없는 의사회 설명을 할 때 직업윤리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에볼라 바이러스가 결국에는 이 빈곤의 질병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부자인 나라에서 그 지역에서 창궐했다면 에볼라 바이러스가 지금처럼 갔을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진압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질병 자체가 돈이 없어서 가난하기 때문에 치료가 잘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빈곤 문제는 니네가 알아서 해결해. 니네가 죽든 말든 이렇게 바라볼 것이냐? 라는 비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자선의 관점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입장이 아닌 사람들이 진짜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데가 들어가서 자신의 위험성도 감수해 가면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지금 이 관점이 아니라 의무적인 관점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문제점입니다. 약소국에 대한 원조를 부유한 나라가 선택 문제로만 보기 때문에 세계 빈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지금 앞에서 얘기한 의무적 관점과 그 다음에 자선의 관점 양쪽이 다르고요. 요것을 또 시험 문제에 다룰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은 부유한 나라의 약소국의 원조 노력인데요. 이건 간단한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식량, 기술, 긴급 지원, 예를 들면 의약품, 긴급 구호를 해야 될 때 에볼라 바이러스 예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알려주고 있네요. 자, 바로 피터 싱어입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사람은 감정 중심주의를 내세웠기 때문에 동물을 해방시켜야 된다라는 관점을 얘기했고요. 그건 현대판 공리주의자로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세계화의 윤리라는 책을 통해서 이 피터 싱어, 현존하고 있는 가장 유명한 윤리학자가 세계화의 윤리라는 책에 바로 원조에 대한 개념은 의무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 교재 251페이지에 나오고 있는데요. 잘 보시면 풍족한 사회에서 그러하듯이 사치품과 부질없는 것에 낭비할 만큼 돈을 충분히 가진 사람은 모두 넉넉한 양식과 깨끗한 식수, 비바람을 피할 보금자리,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득 1달러당 적어도 1센트를 주어야 한다라는 의무라는 거죠. 의무. 주어야 한다.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 지구적인 의무를 공정하게 나누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심각하게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것은 최소한의 기부액이지 최적의 기부액은 아니다. 최소한이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년 전 소득의 1%라는 그다지 많지 않은 금액만 우리가 기부한다면 밀레니엄 정상회담의 기부 금액 목표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세계가 전 지구적 빈곤을 제거하는 길로 들어서게 할 수 있다.
만약 이 금액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이 기부를 한다면 말이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우리가 국가적인 경계가 아니라 하나의 세계와의 윤리입니다. 그 기초한 윤리를 가지기에 아직 요원함을 잘 말해준다. 즉 세계화를 우리가 공부했고요. 그 안에 우리가 더불어서 한 지구촌, 마을처럼 가까워진 이 단일한 시스템으로 세계를 보면, 그죠? 문화만 즐기고 다른 나라 이렇게 살고 있구나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의무적으로 원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250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원조를 넘어서서 이제 평화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라는 관점인데요.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소극적 평화라는 건 진짜 전쟁이나 폭력 사태가 없는 경우를 소극적 평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적극적, 소극적의 개념은 소극적은 최소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적극적은 더 다가가서, 더 먼저, 미연에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혹은 우리가 위협적으로 지금 나에게 와 있는 그런 보이는 가시적인 폭력이나 전쟁이 아니어도 구조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차별이라든지 뭐 인종차별, 그 다음에 사람을 차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적극적으로 평화를 구축해야 될 대상들이다라는 거죠.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테러, 범죄, 전쟁과 같은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 물리적이다라는 건 가시적인 것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 전쟁 방지와 물리적 폭력의 추방과 같은 직접적인 폭력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지금 폭력이 벌어지는 것을 제거하는 활동이 소극적 평화인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소극적, 적극적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현재 보이는 구조적인 것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느냐? 아니다. 최소한의 전쟁과 폭력 사태가 없어야 됨을 얘기하느냐? 소극적, 적극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인간은 빈곤이나 인권 침해 등으로 그 깊은 고통을 느끼고 절망에 빠진다. 그런 인권 침해에 가장 적나라하게 무지막지한 침해를 당하는 게 뭐예요? 전쟁이나 테러, 범죄, 대학살 이런 것들이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차원의 고통을 소리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거는요, 결국 인권 침해 그리고 느끼는 절망, 여기에 나오는 인간의 어떤 빈곤이나 보이지는 않지만 이거는 다음에 나오는 이 적극적 평화와 관련된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지금 당장 보이는 전쟁이 아니어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고통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루지 못한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적극적 평화는 바로 그것을 다루는 것인데요. 물리적 폭력은 물론 그것뿐만이 아니라 문화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까지. 여기에서의 구조적 폭력이나 문화적 폭력은 예를 들어서 사람의 인권을 차별하는 문제. 이거죠. 여러분들 차별당하는 거 싫잖아요. 선생님이 편애하는 것도 싫어하죠. 친구와 나를 비교하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근데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선 지금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전쟁 상황뿐만이 아니라 그 이면의 구조적인 면들, 특정한 사회 문화나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폭력을 묵인하거나 정당화하는 것까지 간접적 폭력으로 인식한다. 인권의 보장과 국제 평화의 정착을 위해 적극적 평화의 가치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 국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선 사실 소극적 평화의 관점이 아니라 적극적 평화의 관점으로 옮겨가야 된다라는 내용이 마무리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가 끝을 문제풀이로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준비했던 것들 마무리 멘트 좀 하면서 이제 끝을 한번 같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한 문제 제가 갖고 온 문제 세 문제 갖고 왔는데요. 이 세 문제가 이 단원에서 가장 나올 수 있는 보편적인 문제, 가장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문제여서 세 문제를 풀어드리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뉴탐스런 윤리와 생활과 윤리죠. 지금 256페이지에 나오는 문제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건 아까 지역화냐, 세계화냐, 글로컬리즘이냐 요것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같이 보시면 글로컬리즘은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인류 공존과 화합을 동시에 모색해야 된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갑이 조화를 강조하는 거니까 글로컬리즘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을은 누굽니까? 네, 국제사회의 상호 의존성을 증가하게 하고 세계 전체가 긴밀하게 연결된 사회체계로 나가야 된다. 이것은 세계화를 강조하는 얘기죠. 글로벌라이제이션, 특정 지역이 하니까 그렇죠. 병은 뭐? 지역화. 그러면 갑을병이 정리가 됐네요. 근데 문제는 뭘 물어보니까 모두 부정의 대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민족 정체성만을 강조하는가? 라고 되어 있어요. 민족 정체성만을 강조하는가는 한 민족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갑은 아니죠. 세계화적인 부분도 받아들이는 거. 공존을 모색하니까. 화합을 모색하니까. 그 다음 세계화는 더더구나 민족 정체성만을 강조하진 않죠. 그 다음 특정 지역의 그 지역이라는 측면은 민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기구, 아세안, 뭐 EU 이런 것들을 예로 들어서 지역의 블록화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역화 자체가 한 민족 정체성만이라는 거는 관계가 없다라고 할 수 있어서 정답은 1번이 돼야 될 겁니다. 자, 나머지 대답들은요, 해당 사항이 없겠네요. 그래서 각각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되 지금 여기에서의 중요한 개념은 갑을 병이 각각 글로컬리즘, 세계화, 지역화를 얘기한다라는 걸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57페이지에 가보시면요. 가나에 대해서 결국 이것은 약소국에 대한 원조의 입장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통계에 따르면 하루 1달러 이하,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원 정도 되잖아요. 생활하는 사람의 수는 2008년 전 세계 18%가 해당합니다. 오, 꽤 많네요. 그죠? 특히 아프리카 지역 굉장히 살기 힘들다라고 하면서 도움을 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비용보다 클 경우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든 상관없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이야기 우리가 아까 봤었죠. 앞부분에 굉장히 공리주의적인 이익의 관점 이런 것들이 나와서 현혹되지 마세요. 뒤를 보니까 도와야 할 윤리적 의무를 가진다. 그러면 기억, 부유한 나라의 약소국 원조는 자율적 선택의 문제다. 이건 자선의 문제로 접근한 거죠. 니은, 약소국 원조를 실천하지 않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다. 이게 정답이죠. 왜? 윤리적인 관점의 의무적인 행위이니까 그걸 돕지 않는 것은 인간답지 않다.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잖아요. 디귿, 윤리적 의무의 범위는 바로 민족이나 국가를 초월하는 것이다. 이게 원조의 의무적 입장으로 접근을 한 거죠. 외국에 대한 원조보다는 공동체 내부에 대한 원조가 우선이다. 이건 국내적으로 공동체 내부니까요. 전 세계에 대한 원조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을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온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갑과 을의 입장에 봤을 때 갑의 관점에서 을에게 제기할 비판. 갑은요, 평화는 소극적인 평화, 적극적 평화로 구분하는데 소극적 평화는 전쟁이나 물리적인 상태, 이를 해결하는 것이 평화 실현의 중요한 과제이다. 지금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평화를 지켜나가야 된다. 왜? 구조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 그런데 그 적극적인 평화의 입장에 대해서 을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전쟁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 그러므로 평화란 전쟁과 같은 물리적인 폭력만 하니까 아직 소극적이죠. 구조적인 문제까지 관심을 갖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 비판은 뭐겠습니까? 좀 더 구조적으로 지금 가시적인 물리적 폭력이나 전쟁만을 보지 말고 이면을 더 들여다보고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된다. 1번, 전쟁의 고통보다 집단 학살이 더 큰 고통을 야기한다. 집단 학살이나 전쟁의 고통은 비슷한 거고요. 이 입장을 바라보는 쪽은 소극적 평화를 주장하는 쪽이죠. 그래서 안 되고요. 그 다음입니다. 2번이 있네요. 자, 기아, 인권, 유린, 그리고 다양한 문제들이 평화를 저해하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이 그렇죠. 구조적인 문제고 그것을 적극적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강조를 하고 있죠. 정답은 2번이었고요. 3번, 진정한 평화는 군사력 하면은 전쟁에 관련된 거니까 소극적 평화의 입장.
평화를 적극적 개념으로 이해한 나머지 현실에, 여기 적극적까지는 좋은데요,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오히려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평화는 이 적극적 평화의 개념입니다. 지금 적극적 평화가 소극적 평화를 비판해야 되는데 4번은 적당하지 않겠죠. 5번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다라는 사실을 간과하여 직접적 폭력의 제거가 불가능하다? 아니에요. 둘 다 평화는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하고 공부해온 단원들이에요. 이 단원들에게 여러분들이 직접 물어보십시오. 어떤 것이 시험에 나올까? 선생님하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공부해온 것들이 전부 한 문제 한 문제 수능 문제에 다뤄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내신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두시고 이 주제들 각각 한 강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유형 파악을 해두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마지막 20강 마무리 멘트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생활과 윤리 뉴탐스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강 저와 함께 끝까지 달려온 완강을 해준 친구들 너무 고맙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선생님이 가까이 있으면 막 등이라도 좀 두드려주고 열심히 잘했어 라고 칭찬도 해주고 싶은데 수강 후기에서 많은 칭찬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커다란 날개를 단 독수리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학생의 신분을 가졌던 주인공들이 움직여 나간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새 장 안에 갇혀있는 닭이 아니고 독수리입니다. 그러나 균형 잡힌 날개를 갖지 못한 독수리는 닭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고 인류의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저와 함께 생활과 윤리를 공부해 주시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균형 잡힌 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시민이 양성되는 길일 거니까요. 생활과 윤리 교과는 바로 민주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선이라는 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태백산맥, 그리고 요즘 정글만리, 대하소설의 저자 조정래 작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 자신이 스스로 나에게 감동을 받을 때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강의를 하시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서 스스로 좀 유체 이탈을 해서 나를 이렇게 딱 보면 엄청나게 멋있네, 감동받으시고, 그런 면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모든 일에 스스로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도 정말 똑같이 살고 싶다라는 니체의 이 표현대로 최선을 현실에 계속해서 해주신다면 다시 태어나도 후회하지 않겠죠? 마지막입니다. He laughs best, who laughs last. 최후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웃는 자, 잘 웃는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끝까지 여러분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활과 윤리 뉴탐스런 20강 여기까지 진행해봤고요. 다음 강에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강의를 저와 함께 만나시게 될 겁니다. 새로운 강좌에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정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손으로 인사하고 마무리 짓게요. 수고하셨습니다.